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향수 이야기로 해볼게요. 이 향수 이름은 오드 코롱 임페리얼이라고 합니다. 갤랑이라는 회사 거죠. 갤랑이 역사가 있어요. 명품 브랜드기도 하고요. 1850년대부터 시작하는데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3세의 황후 아내죠. 외제니는 두통이 너무 심해서 평소에 잠을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어느 조향사가 그래서 이 오드 코롱 임페리얼이라는 향수를 선물해요. 이 향수만 맡으면 두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후는 오드 코롱 임페리얼을 황실의 공식 향수로 쓰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 지역에 이 향수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향수를 만든 조향사의 이름도 알려집니다. 이렇게 조향사인 피에르 프랑스와 파스칼 갤랑의 이름을 딴 갤랑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던 거죠. 명품이 될 수 있던 이유는 황후가 썼기 때문도 있지만 외제니의 심한 사치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면도 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외제니가 원래 스페인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3세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제니는 자기가 정통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치를 통해 자기 권위를 좀 세워보려고 비싼 보석이나 옷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혈통 보존을 위해 정치에도 개입합니다. 이 사람이 외제니예요. 하지만 결국 황후의 권위를 다 뺏기게 되거든요. 왜냐? 이 계기는 외제니의 나라인 스페인의 왕위 계승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독일인데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지금의 독일인데 프로이센이 완전한 독일의 영토를 갖추기 위해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 남부 지방까지 합병해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프랑스를 고립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로이센이 이 당시 혁명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새 왕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스페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프로이센 국왕의 사촌을 스페인의 새 왕으로 추천한 겁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스페인은 프로이센 이중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위치상 프랑스는 양쪽에서 견제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프랑스가 어때요? 당연히 반대해야겠죠. 그 반대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이 외제니예요. 결국 남편인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지거든요. 그리고 나폴레옹 3세는 포로로 잡힙니다. 국왕이. 그러다 외제니와 같이 영국으로 망명해 가서 살았는데 사실 외제니가 이런 유럽 정세에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프랑스의 황후로서 계속 힘을 과시하려면 최대한 위험 요소가 없어야 됐기 때문에 조국의 새 정부 수립을 반대했었다는 거죠. 외제니가 욕심을 조금만 버렸으면 그리고 나폴레옹 3세를 설득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황후 자리를 쉽게 뺏기진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 나폴레옹 왕조가 욕심이 많아서 망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갤랑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향수병에는 69마리의 벌 무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보여요. 프랑스와 벌이 관련이 좀 깊죠. 유럽 역사 좋아하시면은 이런 국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해외에서는 나폴레옹 깃발이라고도 부르는데 나폴레옹 왕조 시절에 쓰던 국기고요. 여기에 그려진 이 무늬들이 나폴레옹 가문의 상징인 벌입니다. 이제 나폴레옹 얘기로 들어가자면은 나폴레옹 왕조는 이름이 다 같아요. 나폴레옹이 성이거든요. 성만 사용해서 1세, 2세, 3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우리가 나폴레옹 하면 보통 이 사람이죠. 유럽을 정복하던 이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 나폴레옹의 이름이 보나파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네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에요. 왕이니까 이름이 생략되고 성만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한 그 나폴레옹이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 군인을 선택합니다.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포병 장교로 시작하는데
원래 진급하면서 군대를 이끌 장군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기병장교가 돼야 돼요. 하지만 출신이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급 귀족인데다가 영지도 본토가 아니라 변두리 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지금 신라시대로 치면은 진골도 아니고 시골의 육두품쯤 되는 사람인 거죠. 이대로면 절대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싹이 달랐어요. 오히려 다른 귀족들이 기피하던 포병을 최대한 활용한 전술을 사용해서 프랑스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여기서 세력이 좀 생겨요. 이걸 모아서 원로원과 의회를 해산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황제로 집권하게 됐던 거예요. 자, 천재적인 전술과 정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나폴레옹은. 하지만 이 사람도 결국 전쟁에서 져요. 그게 바로 1812년에 일어난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을 만큼 러시아 군대의 규모가 작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전쟁에서 프랑스군은 21만 명이 사망합니다. 한 30만 명 가까이는 얼어 죽기도 했어요. 그중 탈영병만 5만 명이 됐다고 하고요. 이 전쟁의 패배로 프랑스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고요. 2년 뒤에 영국, 프로이센, 네덜란드 연합군과 싸웠던 워털루 전투에서도 지면서 패위된 거죠. 유럽을 점령하던 강대국이 갑자기 왜 졌냐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끈 병사들이기도 한데. 나폴레옹은 군대는 배가 불러야 움직인다는 명언도 남겼던 사람이라 전투뿐 아니라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능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프랑스는 혁명전쟁 당시에 음식을 병에 넣고 얼려서 밀봉하는 병조림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쓰던 병입니다. 이게 지금의 캔으로 만드는 통조림의 원형이거든요. 나폴레옹이 개발한 방식인 거예요. 지금도 거의 모든 부대가 통조림을 사용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보급 방식이었는데 정작 러시아 원정에서 진 이유는 보급 때문이었다는 거죠. 러시아 원정길에 그 긴 보급로를 프랑스에서 러시아까지 가는 길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요. 러시아의 추위도 감당하지 못해서 전투 사망자보다 동사가 더 많았던 겁니다. 전쟁에서 보급이나 싸울 장소의 날씨가 중요하다는 건 군대를 가지 않아도 알 만큼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을 나폴레옹식이나 되는 사람이 고려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욕심을 너무 부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딱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외제니처럼 좀 출세를 굉장히 원하고 집착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지만 전범국인 일본의 장교예요. 이 사람이 자국 병사 수만 명을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미스터리해서 이게 범죄 사건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준비해 봤거든요. 역사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심각한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승기를 잡은 줄 알았는데 막상 본토에서 내려온 미군을 상대해 보니까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다는 생각이 든 거죠. 군대 보급과 물자에 쓰일 기본 자재나 원료를 수입으로만 일본은 의존해 왔었거든요. 이것도 하필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은 미국에서 수입한 물자로 미국을 공격했던 사건이에요. 거기에 명분도 굉장히 억지였고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으로 시작한 전쟁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일이에요. 미국이 강하게 받아치자 전쟁은 생각과 다르게 일본이 장기전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니 공장은 있지만 원자재 수입이 끊긴 거예요. 더 이상 전쟁터로 군수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남아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약탈한 물건들로 공장을 돌리고 전쟁을 계속 치르겠다는 의도인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자원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번에는 전차와 배를 움직일 기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일본은 러시아나 중국처럼 인적 자원이 많지도 않았어요.
무리한 침략으로 영토를 넓힐 수는 있었지만 이건 그만큼 전쟁을 벌일 지역이 넓어졌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모든 지역에 병사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일본은 과달카날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두 번의 패배를 연달아 당하고요. 해군이 괴멸돼 버리죠.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됐어요. 이렇게 전황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일본을 구하겠다며 나서는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적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매서운 눈매와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냉정한 지휘를 내린다는 차가운 심장을 가진 명장으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바로 무다구치 레냐 중장이라고 합니다. 무다구치는 1888년 10월 7일에 태어났다가 무다구치 가문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22살인 1910년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요. 29살엔 고급 참모 과정인 육군대학교를 참전하거나 프랑스의 주 재무관으로 파견됐었고 혼자 러시아에 잠입한 스파이가 된 적도 있어요. 자, 어릴 때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형제나 친척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기는 어려웠겠죠. 자기 힘으로 성공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때 일본은 군국주의 시절이다 보니까 가장 빨리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군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했던 거예요. 아시아 최고라는 도쿄대학 출신도 육군사관학교 합격률이 그 당시에 2%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다구치를 엘리트 군인이라고 보는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당연히 군인이 어느 나라든 육군사관학교 나오면 엘리트 코스가 맞긴 해요.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엘리트라고 평가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면 이때 해군과 육군 사이에 파벌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군은 자기 사람을 뽑기 위해 출신이나 지역을 많이 따져야 했어요. 실제로 육사 면접관 중에는 일부러 특정 지역 출신을 모두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당시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모두 학연과 지연으로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직도 그때 졸업한 고위 지휘관들은요, 마치 자기들이 엘리트 군인인 것처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슈퍼한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다고 착각하는 무다구치는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로 21호라는 작전을 일본에 건의합니다. 일본군 내부에서 21호 작전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이게 무다구치 작전이 아니에요.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이 사람은 반대했어요. 너무 무모한 작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2년 만에 갑자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무다구치는 중일전쟁에도 참전했었고요. 부상당한 채로 싱가포르 침략도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군 내부에서 신뢰도가 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1호 작전을 무다구치가 맡으면서 미얀마예요. 지금 그 당시는 버마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15군의 새 사령관이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왜 하필 버마로 갔느냐? 21호라는 작전이 바로 그 당시 일본군에게 부족한 석유를 충당하기 위해 미얀마와 가까운 인도를 점령하는 작전이었던 거예요. 현지로 파견되고 무다구치는 첫 작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군에 몸을 담은 지 3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까지 이 필승의 신념이 떠오른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국군은 약하니까 반드시 퇴각할 것이고 보급에 대한 걱정도 착각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21호 작전이 처음 나왔을 때는 무모하다면서 반대해놓고 2년 만에 갑자기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뭐 주장은 알겠는데 성공을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딱히 없어요. 30년째 군생활을 해본 자기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21호 작전이 결국 통과됐고요. 인팔 작전이라는 새 이름으로 실행됐어요. 무다구치는 작전 시작 전 기자회견도 엽니다. 일본을 구하겠다고 나서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거든요. 기자들에게 자기 계획을 막 설명해줘요. 이게 또
칭기즈칸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급은 원래 적에게서 얻는 거래요. 포탄은 자동차 대신 소나 말에 싣고 가다가 포탄을 다 써서 필요 없어진 가축들은 먹으면 되고, 정글에서는 비행기를 쓸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대 걸 빼앗아서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아무튼 무다구치는 작전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1944년 3월 15일 드디어 인팔작전이 실행됩니다. 작전은 빠르고 간단해요. 92,000명의 정예 일본군이 3개 사단으로 나뉘어 진격해서 인팔을 점령하는 겁니다. 무다구치의 자신감으로 승리를 확신하던 일본군은 드디어 영국과 인도군을 만나게 돼요. 풀숲에서 예리한 매의 눈빛으로 숨어서 적을 지켜보던 일본군 지휘관이 공격을 명령하거든요. 그런데 병사들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계속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풀벌레 소리만 나고 있어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자, 인팔작전에서 일본군은요, 뼈만 남아 죽어가기 직전까지 굶은 채로 영국군에 투항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국 군인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동안 풀뿌리와 나무 껍질, 벌레들을 먹으며 생활했다는 거예요. 인팔작전에 투입된 일본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죠? 자, 다음 영상에 이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다구치는 3주 만에 인팔작전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왜 3주로 정했던 걸까요? 이 기간은 작전을 검토하면서 현실적으로 계산해낸 소요 기간이 아니라 쇼와 천황의 생일이 4월 29일이라 거기에 맞춰서 작전을 끝내야겠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무다구치 레냐의 인팔작전은 어떤 정보나 계획으로 이루어진 작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신이 지켜준다는 야마토 정신을 맹신하면서 천황 폐하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과도한 충성으로 막연히 성공을 믿었던 거죠. 결국 무계획이에요. 성공은 못해도 병사들이 살아 돌아가는 것까지가 작전이라야 하거든요. 단기 작전이라면 3주면 야전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에겐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애초에 많이 가져가던지 결국 보급이 필요해요. 하지만 무다구치가 작성한 인팔작전 계획서는 상부로 올라갈수록 계속 수정되면서 최종 결제가 떨어질 때는 수송대와 공병대의 인원 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군인은 세상에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수송대나 공병대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과장이 아니라 보급이 진짜 0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무다구치는 전투를 이겨서 영국군에게 보급품을 빼앗아서 버티면 된다는 계획으로 21분 만에 식량을 준비해 갑니다. 수송대가 없다는 건 단순히 식량이나 전투 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상병을 이송하고 지원군도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죠. 공병이 없으면 모든 지형을 맨몸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물속으로 강을 건너야 되고 보급품 없으니까 젖은 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둔지 건설도 안 되고 지뢰 제거도 전혀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92,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이렇게 데려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팔작전은 3주 안에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적진을 점령하지 못하면 현지에 갇혀 죽는다는 작전인 겁니다. 일본은 이런 작전을 통과시켰던 것이고 사령관이 된 무다구치 레냐는 이게 또 칭기즈칸 작전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던 거죠. 병사들은 사실 일본 육군이나 무다구치에게 다 속았던 겁니다. 칭기즈칸 작전의 기본인 보급을 적에게서 빼앗겠다는 계획은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신 이거는 몽골이니까 할 수 있었던 작전이었던 겁니다. 몽골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죠. 지역 이동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맞춰진 생활을 평생 했습니다. 이 생활 방식을 작전에 이용했던 거죠. 몽골군 전략의 핵심은 말이기도 해요. 말 타는 데 익숙한 민족이라 다른 나라의 보병에 비해 비교가 안 되는 이동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젓을 발효시켜 먹거나 말고기로 만든 육포를 부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기동성과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고 주력 무기도 활과 화살이거든요. 숲도 많은 지역이니까 어디서든지 병사 개개인이 스스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급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환경이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때 전투를 통해서 추가 확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최소한의 보급은 가능한 상태라야 칭기즈칸 작전도 통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다구치 이런 기본적인 고려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현지 조달할 생각이었다는 건데 이것도 전투를 이기면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하지만 정작 어떻게 전투를 이길 건지 작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작전에 들어갈 인팔은 정글이기도 했습니다. 늪지대도 있고 덥고 습한 환경이에요. 기후가 다른 나라에서 온 일본 사람들은 본 적도 없는 생물들이 살죠. 이런 곳이면 독을 가진 생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뭘 잡아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20일밖에 준비 안 된 식량도 상하기 좋은 날씨고요. 약도 당연히 없죠. 말라리아나 이질 같은 전염병이 생기기도 쉬울 겁니다. 거기에 식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독초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물을 함부로 마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늪을 마실 수도 없죠. 보급품이 없으니 여가시설은 꿈도 못 꾸고요. 사실 이런 문제를 무다구치가 아예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에요. 괜히 중장까지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보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두 번째 작전을 같이 사용하긴 했습니다. 가축을 동원하는 거예요. 소나 말을 이용해서 더 많은 식량과 무기를 싣고 가긴 합니다. 그런데 인팔까지 가는 진경로가 이랬어요. 무다구치가 인팔에서 칭기즈칸 작전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도로 때문에 자동차가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것 같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보급이 불가능하니까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소와 말의 물건을 싣고 가면서 소비해버리고 가축까지 식량으로 삼으면서 진격한 뒤 영국군의 보급품을 빼앗겠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죠? 괜히 칭기즈칸 작전이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두 번째 작전으로 등장한 이 가축은요, 첫 번째 작전을 스스로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처음 출발할 때 되도록 많이 가져가야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에게 실은 보급품을 제외해도 병사들의 개인 군장이 40kg나 됐어요. 40도 이상의 덥고 습한 정글 기후에서 이런 도로를 40kg나 되는 가방을 메고선 동물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전투 전부터 지친 일본군은요, 결국 몰래 군장을 버리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12,000마리의 말과 3만 마리의 소를 준비했었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자기 한 명쯤 버려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병사 대부분이 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병사들 식량과 무기뿐 아니라 이걸 실어 나르고 있는 소와 말이 먹을 건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만 봤을 때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건초량은 건초만 먹었을 때 70kg 가까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진경로는 커다란 식물들이 주로 있는 정글이에요. 풀이 거의 없습니다. 넝쿨이나 나무들이라는 거죠. 꼭 정글이 아니라도 길에 난 독초를 먹고 가축이 사망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근현대까지도 전쟁에 소나 말을 많이 이용했어요. 이때도 건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전술 교본에도 나오는 상식이거든요. 적당한 초원을 발견하고 방목해서 풀을 먹인다 해도 시간이 문제예요. 소에게 먹일 적당한 풀의 길이가 한 10cm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한 입에 이게 3g 정도 되는 양인데 70kg를 뜯으려면은 산술적으로 하루에 풀 뜯기만 21,000번 이상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진군하다 말고. 거기에 소는 쉬면서 되새김질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좀 길고요. 결국 일본군은 3주의 기한을 잡긴 했지만 실제 전투에 쓸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도 험하고 짐을 잔뜩 진 가축과 군장 때문에 느려진 일본군은 영국 공군의 폭격을 받기 너무나 좋았습니다. 많은 가축들과 작전 지역에 가보지도 못하고 폭격에 맞아 죽거나 놀라서 도망쳤어요. 살아남아도 산을 넘다가 추락했고 다리가 부러져서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했습니다. 정글에서 독초를 먹고 죽기라도 하면은 중독됐으니까 식량으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최근 사진이긴 한데요. 작전 지역이었던 임팔 근처에 친드윈 강이라고 합니다. 폭이 넓죠? 600m나 돼요. 여기를 넘어야 되는데 소가 어떻게 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축이 여기를 넘다가 떠내려갑니다. 이 작전에 공병을 만약 배치했다면 다리를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나 가축을 지킬 수 있었겠죠. 사실 아까 빼먹은 이야기인데 소가 하루에 먹는 그 70kg의 건초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먹는 양이에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풀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건초를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강을 무사히 건너간 가축의 대부분은 아사했습니다. 이렇게 생고생 해가면서 결국 작전 지역에 도착했는데요. 이미 군장은 병사들이 대부분 오다가 버린 상태였고 가축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진경로가 나쁜 경우 무다구치가 롤모델로 삼았던 몽골군은요 공격을 포기했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정복하지 못한 러시아를 유일하게 정복한 나라가 몽골이에요. 그래도 더 추운 북쪽에 노브고르드 공국은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말이 기동하기 어려운 지형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몽골군은 그 당시 최상의 보급과 이동이 가능한 자급자족 군대였지만 그래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지형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보급이 완벽해도 지형이 불리한 건 전투에서 크게 작용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보급과 최악의 진경로에서도 명장이죠. 무다구치는 이미 계획이 다 있었어요. 임팔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보통 22,0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500 조금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비가 150배 정도 더 많이 오는 곳이라는 거죠. 이런 기후를 예상했는지 임팔 작전 지역을 내려다 보면서 당당하게 이런 말을 꺼내요. 일본인은 원래부터 초식 동물이다. 이렇게 푸른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 식량이 부족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탄환이 없다면 총검이 있지 않은가. 총검이 없다면 맨손으로 싸우는 거다. 맨손도 쓸 수 없다면 발로 걷어차라. 발도 쓸 수 없으면 입으로 물어뜯고 일본 남자에게 야마토 정신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일본은 신의 나라다. 신들께서 지켜주신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병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려요. 대전차 무기가 없는 일본군은 수류탄을 모아서 자폭 공격을 합니다. 현지에서 이 전투를 목격했던 지역 주민들 증언이 남아있거든요. 일본군이 소총을 들지 않은 병사가 많았대요. 이때 오다가 버린 거겠죠. 그래서 병사들이 일부러 총소리를 내려고 나무 막대기를 부딪히면서 돌격했다고 하거든요. 무기도 얼마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일본군은 영국과 인도군에게 학살당했어요. 보급이 없으니 진격이나 퇴각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립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거. 적진에서 완전히 갇힌 상황이었지만 해결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은요 최초로 항공전이 주력이었던 전쟁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력이기도 했습니다. 육로로 보급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뿌려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일본은 제국주의의 상징이었고 역사상 가장 거대했다는 야마토 전함을 가진 나라였어요. 이 전함이 얼마나 크냐면요 포탄 한 발이 사람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미국에게 진 건 그만큼 항공전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본이 전투용 배를 크게 만들고 있을 때 미국은
해상에서 활주로로 쓸 수 있는 항공모함을 준비했거든요. 사실 항공모함 전술을 최초로 개발한 것도 일본이에요. 하지만 실전 투입은 미국이 빨랐습니다. 위대하다는 최강의 야마토 전함도 미국 전투기 앞에선 소용이 없어요. 이 결과가 바로 일본이 전쟁 패배를 직감한 미드웨이 해전이었습니다. 공중을 장악하면 공수사단이 직접 적지로 침투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 보급품뿐 아니라 병력 지원 방식으로도 유용하기 때문에 전쟁에선 공중 장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다구치 레네는 항공 전력의 중요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중 보급은 일본군의 상황을 구해줄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이미 무다구치 레냐가 정글에서 비행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인팔 작전에서도 전투기가 동원되긴 했지만 24대를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밖에 확보하지 않았고요.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 적진에 들어갔던 거죠. 수비하는 영국군은 항공으로 물자를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국은 싸워주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일본이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이미 작전 실패가 확정된 일본군은요, 나중에는 살기 위해 러시안 룰렛 게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병사들끼리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몇 명이 당첨되면은 목숨을 거는 건데, 영국군의 보급품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어쩌다가 바람을 타고 일본군 진영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명 정도의 일본군을 뽑아서 이 보급물자를 훔쳐오게 하는 거죠. 당연히 영국군의 저격병과 기관총 사수가 가만둘 리 없지만 이대로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기 때문에 목숨 걸고서라도 이 보급품을 훔쳐와야만 했어요. 가져오는데 성공해도 문제가 됐던 게 일본군 사병들이 당시 교육 수준이 낮았대요. 영어를 읽지 못하니까 보급품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막상 가져와도 음식이 아니라 옷이나 텐트인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황을 상상해보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목숨 걸고 몇 명 뽑아서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성공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다들 기대하고 있겠죠.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칫솔, 구두약만 들어있으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이걸로 사기가 더 떨어지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무다구치는 영국군을 굉장히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그동안 다른 전투에서는 일본이 영국을 굉장히 쉽게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전을 세울 때도 영국군은 하늘에 총을 3방 정도 쏘면 다 도망간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의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영국은 어땠냐? 첩보 활동으로 일본이 1942년에 처음 계획했던 21호 작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비를 다 하고 있던 겁니다. 심지어 연승하고 있던 일본군이 자신들을 얕잡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냉정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상대를 무시하고 있는 쪽과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걸 알고 대비하는 쪽의 싸움은 누가 이길지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을 상대하게 된 영국의 제14군 사령관 윌리엄 슬림 중장은 아주 냉정한 상황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우세해도 방심하지 않았고요. 영국과 인도군 사진이거든요. 요충지로 오히려 후퇴시켜요. 유리한데도. 요새를 방어하는 겁니다. 전력도 영국이 더 강하고 보급도 할 수 있으니까 멀리서 행군해온 일본군을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천천히 시간 들이면서 놔두면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무다구치가 만약 영국군 사령관이었다면 병사의 안전보다 천황폐하 생일에 안겨줄 승전보 소식이 우선이니까 아마 나가서 싸우려고 했겠죠. 그럼 또 병사들 손실이 있고요. 지휘관의 목적부터가 차이 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실패가 정해진 작전이었어요. 그럼 이상하죠. 군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도 이게 너무 뻔한 상황인데 30년이나 군 생활을 한 무다구치 중장은 왜 이런 무식한 작전을 실행하게 됐냐는 거예요. 애초에 일본 육군은 또 왜 이런 작전을 통과시켰냐는 거죠. 이 이유를 좀 알아보자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무다구치는 상관인 카와베 마사카즈라는 사령관과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요. 중일전쟁 때 같이 복무하면서 이 둘이 친해졌다고 하는데 무다구치는 이 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노구교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무다구치가 연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어느 날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근처에 주둔하는 중국군의 협조를 받아 이 병사를 수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다구치가 병사의 실종은 중국군이 저지른 일이라면서 증거도 없이 갑자기 중국군에 공격을 지시한 거예요. 이건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개전을 의미하는 행동이었고요. 연대장밖에 안 되는 무다구치가 함부로 내릴 수 있는 결정도 아니거든요. 이 명령이 진짜인지 부하가 몇 번이나 되물을 만큼 말도 안 됐고 뜬금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결국 사라진 병사는 화장실 갔던 걸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무다구치 부대의 공격을 계기로 벌어진 중일전쟁에서 일본은 뜻밖의 대승을 해요. 이때 많은 이득을 얻게 되자 이게 다 상관인 카와베 마사카즈의 성과가 된 겁니다. 카와베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무다구치가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던 중이었고, 마침 인팔작전을 지휘하겠다고 나서니까 우리 무다구치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인팔작전이 통과된 이유예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한 사람의 결정으로 작전이 통과되지 않겠죠. 다른 사령관들의 동의도 필요했을 텐데, 이 사람은 당시 남방군의 사령관인 테라우치 히사이치라고 합니다. 이미 전황이 불리해진 상황이라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책임질 일도 아니니까 인팔작전을 통해 전세가 역전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카와베 말에 그냥 동의했던 겁니다. 그래도 최종 승인권을 가진 사람이 또 있거든요. 일본 육군의 원수예요. 스기야마 하즈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또 테라우치와 친하거든요. 인팔작전의 보고서를 보더니, 아 그래? 테라우치와 무다구치가 계획한 작전이니까 좋아, 통과시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실행 가능한지 검토도 없이 그냥 인맥으로 통과됐다는 거예요. 육군 내부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정치권에서도 동의를 좀 받아야겠죠. 일본 수상인 도조 히데키에게도 이 계획안이 전달됐어요. 목욕탕에 있다가 받아봤대요. 그래서 이거를 목욕탕 결제라고도 부르는데, 읽어보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온 장교에게 작전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크게 화를 냈지만 결국 나중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될 테면 되라는 식으로 수상까지 서명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에 쇼와 천황에게도 올라가거든요. 천황은 군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작전이 실행 가능한지 의심을 했습니다. 정상이라는 거죠. 보고서는 계속 통과되고 있었지만 결정권자들이 통과시켰던 거고요. 그 당시 유능하다는 장교나 다른 참모들은 모두 이 인팔작전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 지휘부에선 어때요? 실적보다 출신과 인맥을 우선하는 파벌이 심했거든요. 결정적으로 일본 육군 원수인 그 스기야마 하지메가 믿어준 남방관 사령관이죠. 테라우치 히사이치라는 사람은 테라우치 마사타게라는 군인의 아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테라우치 마사타게 누구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반감이 드는 사람이죠. 일대 조선 총독 출신이에요. 조선의 식민 통치를 했었고요. 나중에는 일본 수상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런 사람의 아들이 승인한 작전이니까 스기야마가 아무리 육군 원수라 해도 거절하기 좀 어려웠다는 거죠. 이렇게 인팔작전은 인맥과 파벌로 통과된 느그식 작전이었고요.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일본 육군의 흑역사로 남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31사단의 단장인 사토 고토쿠라고 합니다. 병사들이 병에 걸리고 굶어 죽어가자 우리의 진짜 적은 영국이나 인도군이 아니라 무다구치라고 말하면서
독자적으로 병사들에게 탈출 명령을 지시하거든요. 이게 일본 육군 역사상 최초의 항명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토 고토쿠의 명령으로 31사단은 인팔 작전을 이탈해 무사히 본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군을 이탈한 채로 할복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무다구치의 지시였는데 금방 생각을 또 바꾸거든요. 살아서 집에 갈 수 없으면 사토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작전 실패에 대한 입막음을 시키려고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요. 사토가 돌아와 보니까 본부의 식량 창고가 비어 있었다고 했거든요. 식량이 떨어졌으면 더 이상 작전을 실행할 수 없겠죠. 빨리 싸움 걸어서 빼앗던가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될 텐데 무다구치는 이런 지시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최고 지휘관을 맡아놓고 현지에서 뭘 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다구치는 일본 육군에서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나쁜 쪽으로. 인팔 작전 도중 병사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고 전염병이 걸리자 부대 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일본 제국 군대가 병에 걸려 공격을 못하는 건 핑계라면서 그 부대의 통솔 장교를 폭행했어요. 폭행당한 장교도 전염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부하들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건데 이건 종전 후 부관이었던 사이토 히로쿠니의 진술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무다구치가 작전 회의 도중에 5,000명 정도 죽이면 적진을 점령할 것 같다는 말을 했었대요. 영국군을 말하는 것 같죠, 5,000명. 그 당시 자리에 있던 부하들도 이런 생각이었는데 무다구치가 말하는 5,000명은 자국의 사상자 숫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의 피해는 있을 만큼 싸워야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투에서 당연히 희생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만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의 목숨을 숫자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인팔 작전이 끝날 때까지 현지에서 게이샤들 불러다가 매일 술을 마시기도 했고요. 부하들이 올리는 작전 보고서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했냐?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사만 지냈대요. 상황이 어려워지자 작전 3개월 만인 1944년 6월 6일 무다구치는 버마의 사령관인 절친이죠. 카와베 마사카즈를 만납니다. 무다구치가 먼저 도착해서 이 수줍게 카와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카와베도 수줍은 얼굴로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작전 말아먹었고 한 사람은 망할 작전이 뻔한데도 밀어줬으니까 둘이 민망했겠죠.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잠깐 보더니 부끄럽다는 듯이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떨궜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다구치는 가지런히 두 손을 모으고 카와베가 자기 진심을 알아주길 바랬어요. 우리 망했고 큰일 났다는 거죠. 카와베는 뒷짐을 진 채 헛기침을 하며 남자다운 표정으로 무다구치에게 미소를 날려줬거든요. 무다구치는 인팔 작전이 실패했고 퇴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어준 친구에게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더러운 군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최대한 자기를 초라하게 보여주면서 더 이상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분위기를 내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카와베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철수 명령을 내려주기만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카와베는 예상외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은 800년 전에 사라진 사무라이 정신이 아직도 군부에 남아있어요. 사무라이는 그 당시 명예를 엄청 중요시하던 사람들이죠. 싸움에서 질 경우 스스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할복해요. 그럼 카와베는 무다구치가 싸우다 죽길 바란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작전에 실패했으니 무다구치가 상심해서 돌발 행동이라도 할까봐 달래주려고 사무라이 정신을 내세운 이런 말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와서 사무라이 정신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엄마 보고 싶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천황의 생일 전까지 3주면 충분하다는 인팔 작전은 1944년 7월 1일
4개월 만에 중지되고요. 총퇴각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미 영국은 2달 전인 5월 11일부터 일본군의 사정을 파악하고 총반격에 들어갔거든요. 일본군의 전염병이 돌아서 병사들을 모두 불에 태워 죽이면서 진격했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일본군은 부상병이거나 밥을 먹지 못해 탈진한 상태였고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굳이 싸울 것도 없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이때 일본 병사들이 동료의 인육을 먹거나 시체에서 살을 발라냅니다. 그래서 이걸 물물교환으로 사용하면서 퇴각했고, 시체는 3일이면 백골로 변할 만큼 덥고 습한 날씨였어요. 이때 일본군의 퇴각은 거의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백골 사체가 보여서요, 이 퇴각로를 백골가도라고 불렀어요. 92,000명이 투입됐었죠. 13,000명만 돌아옵니다. 보통 20-30%의 병력 손실이 나면 전멸이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면 군대 자체를 날려먹었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예요. 사실 생존한 병사 13,000명 중 대부분은 상부 명령을 어기고 먼저 퇴각한 사토 고토쿠 중장의 31사단이거든요. 이 사람의 판단이 없었다면 전군이 사망하는 전쟁 역사상 최초의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종전하고 사토 고토쿠는 불명예 전역을 했거든요. 어차피 해외 시각에서는 전범이고 일본에서는 패전 군인이기도 하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살아 돌아간 31사단의 병사들과 그 가족들은 아직도 사토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인팔작전의 대실패는 이미 정해져 있던 일본군의 패배 선언을 앞당긴 사건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본국에 돌아간 무다구치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기소됩니다. 다른 A급 전범들 대부분은 사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무다구치는 이상하게 불기소가 되거든요. 대신 2년간 감옥에 있었고 안에서 대접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또 장군이라니까. 출소할 때 살이 더 쪄서 나왔다고 합니다. 1966년에 77살로 사망했고요. 일본 도쿄의 공동묘지인 타마레이엔에 묻혀 있어요, 지금. 참고로 여기에 같이 묻혀 있는 군인 중에는 도고 헤이하치로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있거든요. 도고 헤이하치로는 러일 전쟁의 승리를 이끈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소문으로만 도는데, 러일 전쟁에서 사용한 전술이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고안한 하객진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긴 합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최초로 항공모함 운용법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진주만의 공습 계획을 세웠고 성공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좋게 볼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업적이죠. 그런데도 이런 무다구치 같이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이런데 같이 묻힌 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중일전쟁과 세계 2차 대전의 지휘관이나 했으니까 국가유공자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92,000명을 제대로 된 전투도 없이 13,00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동안 어떤 사령관도 해내지 못할, 이건 희대의 업적입니다. 퇴각할 때 스스로도 좀 창피했나 봐요. 이 일에 책임감을 좀 느끼고 차라리 자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이런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수석 부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부터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사람 치고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었고, 사령관님이 할복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상 부관인 자기는 형식적으로라도 말릴 수밖에 없으니 사령관으로서 정말 책임을 느끼면 그냥 닥치고 배를 가르라는 거예요. 이 작전 실패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아무도 안 말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무다구치는 결국 자살하지 않습니다. 부하가 상관의 자결을 말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이렇게까지 말한 걸 보면 무다구치는 굉장히 무능했고요. 어느 정도는 좀 무시도 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은 아닌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뒤로도 가관인데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립니다.
그리고 부하 장례식장에 가서 부하 책임으로 인팔작전이 실패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물따기를 맞았고요. 폭행도 당했습니다. 죽을 때 남긴 유언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전부 부하의 잘못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중장이면 별이 3개예요. 중장까지 진급했고 전쟁의 방향을 바꿀 작전까지 맡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당시 일본 육군 내부의 실력보다 학연과 인맥을 더 우선시했던 군 내부의 파벌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어느 조직이든지 파벌이 가장 조직의 분위기나 능률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무다구치가 당시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도조 히데키 수상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육군대학 파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라인을 탄 사람이라는 거죠. 참고로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한 일본 군인 중에 일본의 굉장히 극우익들 이런 사람들도 커버를 못하는 3명의 장군이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 3명을 3대 오물이라고 불러요. 좀 여기까지 알아보자면은 첫 번째가 도미나가 교지라고 합니다. 필리핀에 주둔한 일본군의 항공사령관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데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지도 않아요. 비행기 날아가는데 장군이잖아요. 병사들 앞에서 칼 빼고 비행기 날아갈 때 발진! 발진! 뭐 이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 굉장히 그 활주로 해서 방해되기도 했었고요. 비행기 띄우는데. 이상한 사람 같아요. 눈빛부터가 굉장히 충성심과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래서인지 가미가제 작전을 명령했었어요. 이 사람이. 전력 손실을 크게 냈던 사람이고요. 미군이 필리핀을 공격하자 탈영합니다. 장군이 탈영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인팔 작전을 통과시켰던 스기야마 하지메예요. 도조 히데키와 태평양 전쟁을 주도했는데 전쟁에서 지자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그리고 예죠. 그러고 보니 다 대머리네요. 종전 후 전범국 장군으로 미국의 취조를 받아요. 무다구치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했겠죠. 인팔에서 있던 일을. 이걸 듣고 조사하던 헌병이 5분간 웃었다고 합니다. 무다구치 레냐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반어법으로 좀 놀려먹는 사람이죠. 정확히는. 인팔 작전이 성공했다면 세계 2차 대전은 계속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서 일본의 세계 2차 대전의 패배가 확정됐고요. 항복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도 했으니 사실은 광복군 스파이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욕을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세계 2차 대전에서 미스터리할 만큼 이해되지 않는 작전을 저지른 일본의 장군이죠. 이런 사람도 장군을 합니다. 무다구치 레냐의 인팔 작전 이야기였어요. 네, 여기까지고요. 누가 봐도 저도 뭐 그냥 육군 만기 전역한 사람이거든요. 군 지식이라는 게 뭐 그렇게 없죠.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도 이거를 왜 아무리 뭐 파버리고 뭐 우덜식 느그식을 해도 이게 될 거라는 그 일말의 기대는 있어야지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참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것들이 사람의 지능을 갖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우리나라 입장에선 굉장히 다행이네요. 이런 3대 우물들이 있어서. 자, 관련된 이야기 좀 알아보자면은 만약 일본이 원자폭탄 2방을 맞은 후에도 계속 항전을 했다면 그랬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났었겠냐는 거예요. 미국은 이 상황도 대비했었거든요. 오퍼레이션 다운폴이라는 작전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몰락작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몰락인 거예요. 핵폭격과 대규모 부대를 상륙시켜서 나라를 점령해버리는 거죠. 이 작전 지휘관은요, 미국의 체스터 니미츠와 더글라스 메가더, 어니스트 킹, 윌리엄 다니엘 레이와 조지 마셜,
헨리 H. 아놀드였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최고 지휘관이 메가더였어요. 이 오퍼레이션 다운폴은 올림픽 작전과 코르넷 작전 두 단계로 나뉘거든요. 올림픽 작전은요, 규슈 섬의 아래쪽, 규슈 섬에 미군을 상륙시키는 겁니다. 엑스데이라고 불렸고요. 1945년 11월 1일에 예정돼 있었어요. 통합연합군 해군 함대를 포함해서 44척의 항공모함과 24척의 전함, 400척의 구축함과 호위함을 편성했고요. 14개의 미 사단이 상륙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오키나와를 거점으로 삼아서 규슈 남부를 점령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코르넷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르넷 작전은 상륙 후 혼슈와 도쿄가 있는 간토 평양으로 진출하는 건데, 이거는 와이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암호명인 거겠죠. 1946년 3월 1일에 시작 예정이었어요. 한마디로 오퍼레이션 다운폴은 일본의 핵폭탄을 떨어뜨려 초토화시키고 해변으로 상륙해 일본 수도까지 4개월 만에 점령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이 작전에 동원될 미군의 총 병력은요, 6해공 다 합해서 107만 4,600명이었습니다. 이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상의 규모예요. 앞의 영상에서 무다구치 레냐를 통해 보급과 전략 전술의 준비를 지겹게 들었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작전이고요. 이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작전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국방력은 세계 전부를 합쳐도 더 강해요. 미국을 이길 나라는 프로토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바로 쏠 수 있는 핵폭탄도 7개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그것도 계속해서 생산할 생각이었고요. 이게 만약 실행됐다면 지금의 일본 사람들은 뭐 제임스 프레드릭, 뭐 메리, 뭐 이런 이름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작전이었던 건데, 일본의 진주만 폭격을 목격한 미 해군 원수가 있어요. 윌리엄 홀씨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끝나면 일본어는 지옥에서나 쓰는 언어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진짜가 될 수도 있던 작전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꽤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 핵 폭발보다 그 이후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는 핵폭탄의 실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탄 위력 외에 방사능의 위험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전이 세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100만 이상이나 되는 미군도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이 꽤 높았겠죠. 만약 이 작전이 실행됐으면은 계산도 안 되는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좀 문제를 삼았을 겁니다. 해외에서도 좋게 보지 않았을 거고요. 작전이 취소되긴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불가피한 그런 작전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얘기가 조금 나와요. 인팔작전에서. 인팔작전에서는 한국의 광복군도 참전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부대예요. 한국 광복군 대원 9명이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을 때 영국군과 같이 활동했었거든요. 이름을 알아보자면 대장인 한지성, 부대장이 문응국, 대원은 최봉진, 김상준, 나동국, 박영진, 송철, 김성호, 이동수라고 합니다. 부대 이름이 인면전구 공작대예요. 전투 지역에 나간 건 아니고요. 주로 심리전을 전담했습니다. 대원들이 전부 엘리트예요.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입니다. 영어와 일본어가 9명 전부 다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포로 신문이나 통역, 일본어 번역, 선전물 제작, 적진 교란 방송, 문건 번역을 맡았어요. 인면전구 공작대의 뜻은 인도 미얀마 전선의 공작부대라고 합니다. 영국 육군 중위에서 대위 사이의 계급을 받았고요. 영국군 안에서 활동했으니까 피복도 영국 육군 장교와 같은 옷을 입었어요. 영국이 대접을 잘해준 거죠. 1943년 8월에 영국군 총사령부가 있는 인도 캘커타로 도착해서 4개월간 교육받았고 1944년 3월에 인팔로 투입됩니다.
주요 전과가 1944년 5월에 있었어요. 영국의 17사단이 일본에 포위된 줄 알고 죽을 각오로 싸울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아직 포위망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대장이죠. 문흥국 대원이 감청으로 알아냅니다. 일본군을 감청해서 이 정보를 알렸고 영국군을 무사퇴각시키면서 전력 손실을 막은 적이 있어요. 적은 인원이었지만 활약이 꽤 많습니다. 공작 방송을 듣고 일본의 육군 15사단에 강제 소속돼 있던 조선인 군속들이 있었거든요. 군속이라고 불러요. 단체로 투항하거나 일본 육군 소위가 대원들 데리고 항복한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하거든요. 일본군의 소총 사거리 안에서 직접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최전방 지역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임무를 갖고 있었는데도 영국군들과 최전방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들이 굉장히 좀 신뢰를 많이 했다 그래요. 나중에는 영국군의 루이 마운트배튼이라는 제독이 영국, 미국, 중국의 연합군 사령관으로 일본을 상대한 적이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이때 대원들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이 당시 활약을. 그래서 인면정구 공작대를 계속 파견해 달라고 임시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걸 거절합니다. 임시정부 소속 군인들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산되긴 했어요. 이게 계속 됐다면 지금 영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뒤로 공작대원들은 1945년 5월 연합군의 미얀마 랑군 탈환전에 투입됐다가 1945년 9월 10일에 전원다 살아서 광복군 총사령부에 복귀했고요. 영국군은 종전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맡아주길 원할 정도로 무한 신뢰를 좀 했었다고 합니다. 시기상 다른 광복군은 실제 전투를 겪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인면정구 공작대의 9명이 광복군 중에는 유일하게 세계 2차 대전에 투입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